장례식이 끝난 날 밤 박선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고 문자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이제 자유네요. 선영은 처음엔 잘못 읽었다고 생각했다. 남편 이준호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고 그녀는 아직 장례식장에서 입었던 검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상태였다. 조문객 상대하랴, 영정 앞에서 울음 참으랴, 18살 딸수와 붙잡으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나흘이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었다. 하지만 문장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 자유네요. 축하해요. 누가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걸까? 발신자 이름을 검색해봤다. 저장된 연락처엔 없었다. 문자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는데 뭔가 이상했다. 위로도 아니고 조롱도 아닌 것 같은데 읽을수록 비틀린 무언가가 문장 안에 들어있었다. 자유. 죽은 남편을 두고 자유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다. 그냥 모르는 번호라고 넘기면 됐다. 잘못 보낸 문자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선영은 넘기지 못했다. 보험 설계사로 20년 가까이 살아온 그녀는 직감이 아주 예민한 편이었다. 숫자가 맞지 않으면 반드시 틀린 곳이 있었고 사람의 말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반드시 숨기는 무언가가 있었다. 지금 이 문자가 딱 그랬다. 선영은 소파에 앉아 남편의 휴대폰을 꺼냈다. 병원에서 가져온 유품 봉투에 그대로 들어있던 것이었다. 잠금 해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결혼 생활 17년 동안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었으니까. 준호는 늘 그랬다. 숨기는 것 없는 사람처럼 굴었다. 퇴근하면 소파에 드러눕고 주말엔 마트 가고 명절엔 처가 먼저 들르자고 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의심을 차단했다. 잠금이 풀리자 화면 가득 앱 아이콘이 떴다. 선영은 문자 앱부터 열었다. 대부분 익숙한 이름들이었다. 회사 동료, 보험사, 병원 예약 알림.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다가 손이 멈췄다. 윤아린. 이름 석자가 화면에 있었다. 마지막 대화 날짜는 3년 전이었고 대화방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다. 줄글이 아니라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레스토랑 테이블 위 와인 2잔. 찍는 사람 없이 셀카로 담긴 2사람. 준호는 웃고 있었다. 그것도 선영이 거의 본 적 없는 편안하게 풀어진 표정으로. 사진 위로 대화가 이어져 있었다. 선영은 한 줄씩 읽어내려갔다. 읽다가 멈추고 다시 읽고 또 멈추는 걸 반복했다. 말투가 다정했다. 세심했다. 가끔은 집에서 준호가 선영한테 하는 것보다 훨씬 살가웠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대화방 맨 아래에 선영 자신의 번호로 보낸 문장이 하나 있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선영은 그 문장을 3번 읽었다. 자기 번호가 맞았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낸 기억이 없었다. 전혀 단 한순간도. 방 안이 갑자기 좁아지는 것 같았다. 에어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선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은 채 천장을 올려다봤다. 17년. 그 긴 시간 동안 이 남자 옆에 살았다는 게 지금 이 순간 너무 낯설었다. 수아를 낳고 산후조리할 때 매일 미역국을 끓여다 준 손. 선영이 실적 부진으로 힘들 때 말없이 어깨 안아준 팔. 그게 전부 진짜라고 믿었었다. 이 사진 속 와인 2잔은 뭔가. 선영은 그 밤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슬픔보다 더 묵직한 무언가가 가슴 한복판에 박혀서 아무것도 통과시켜주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선영은 윤아린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인스타그램에 계정이 있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 같았다. 팔로워가 제법 됐고 PDN 옷이며 가방이며 예쁜 카페 사진들이 가득했다. 34살. 사진 속 그녀는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질 만큼 자신감이 있었다. 어딘가 계산된 듯한 미소, 공들인 조명 아래 찍힌 셀카들. 선영은 오래 들여다봤다. 그러다가 전화를 걸었다. 2번 울리고 받았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할인이 먼저 말했다. 네, 누구세요? 선영은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이준호 아내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상대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대꾸했다. 아, 그러세요. 그 짧은 대꾸가 선영의 속을 긁었다. 아, 그러세요. 죽은 남편의 아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그게 전부였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선영이 말했다. 하리는 잠깐 생각하는 것 같다가 대답했다. 좋아요. 어디로 오실래요? 선영은 그날 오후 강남 카페에서 윤아린을 마주 앉았다. 상대는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선영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선영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남편 휴대폰에서 대화 봤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마지막 메시지가 제 번호로 보내진 거더라고요. 제가 보낸 적이 없는데. 하리는 잠깐 입꼬리를 건드리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게 미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됐다. 저는 그때 그 번호에서 연락이 왔다고만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론 정리된 거 아닌가요? 무슨 정리요? 이미 3년 전에 끝난 일이잖아요. 그때 연락 끊으셨고, 저도 그 이후론 연락 안 했고. 선영은 테이블을 짚었다. 내가 그 메시지 보낸 적이 없다고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거 아닐까요? 할인의 말투는 부드러웠다.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더 날카롭게 들렸다. 아무튼 저는 그쪽에서 정리하신 걸로 알고 있었고, 그 후로는 진짜 연락이 없었어요. 선영은 뭔가 말하려다 멈췄다. 이 여자는 지금 선영이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제하고 있었다. 게다가 아주 능숙하게 그 전제를 선영의 기억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당황스럽지 않았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 문자, 당신이 손댄 거 아니에요? 선영이 직접 물었다. 하리는 잠시 선영을 바라봤다. 제가 왜요? 남편 사망 소식 듣자마자 저한테 이제 자유네요라고 문자 보낸 사람이 그냥 남이에요? 그 말에 처음으로 할인의 표정이 미세하게 달라졌다. 불쾌함이라기보다 어떤 흥미로움에 가까운 변화였다. 그게 더 소름 돋았다. 그건 잘못 보낸 거예요. 할인이 말했다. 정말로요. 선영은 더 이상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테이블 끝을 한번 잡았다가 놓으면서 말했다. 증거 다 찾을 거예요. 할인은 아메리카노 컵을 들며 대꾸했다. 그러세요. 카페 문을 나서는데 등 뒤가 차가웠다. 저 여자는 지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선영은 주차장까지 걸어가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화가 났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한 감각이 있었다. 이 여자는 뭔가 더 알고 있다. 그것도 선영이 모르는 방식으로. 집에 돌아오니 수아는 방에 있었다. 문이 닫혀 있었다. 선영이 노크하자 잠깐의 간격이 있다가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가 보니 수아는 침대 위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핸드폰은 이불 밑에 집어넣은 것 같은 모양새였다. 밥 먹었어? 선영이 물었다. 응. 눈을 맞추지 않았다. 선영은 책상 의자를 당겨 앉았다. 딸을 살폈다. 장례식 내내 수아는 이상했다. 조용하긴 원래 조용한 아이지만 그 며칠 동안은 다른 의미로 조용했다. 눈물이 없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울지 않는 아이. 선영은 그걸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아닌 것 같았다. 수아야. 응.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어? 이불을 잡고 있는 수아의 손이 굳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선영은 놓치지 않았다. 20년 가까이 사람 표정 읽으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없어. 수아가 말했다. 수아야. 없다고. 선영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그냥 거기 앉아서 딸을 바라봤다. 수아는 버티려고 했다. 무릎 위에 턱을 올리고 천장을 보다가 벽을 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선영은 가만히 있었다. 한참 있다가 수아가 말했다. 엄마 그 문자 나야. 선영은 숨을 멈췄다. 3년 전에 아빠 폰에서 그 사람이랑 대화 봤어. 실수로. 아빠 폰 충전해주려고 잠깐 들었는데 알림이 떴어. 수아의 목소리는 잘게 떨렸다. 너무 무서워서 화면 끄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다음날 그 사람이 인스타에서 나한테 DM 보냈어. 선영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들었다. 윤하린이라고 자기 소개했어. 나 알아볼 줄 알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 근데 엄청 친근하게 얘기하더라. 힘든 거 있냐고 부모님이랑 사이는 어떠냐고. 그때 나 좀 외로웠었거든. 엄마는 일 때문에 바쁘고 아빠는 집에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선영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졌다.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도 보내고 맛있는 거 사주고 공부 힘들다고 하면 위로해주고 그랬어.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 수아가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엄마가 알면 집안이 다 끝난다고. 아빠도 잘못이지만 엄마가 성격이 워낙 강하니까. 이혼하면 우리 다 힘들어질 거라고. 그러면서 엄마 욕도 했어. 선영은 숨을 천천히 내뱉었다. 나한테 엄마 폰으로 문자 보내라고 했어.
아빠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고. 내가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 그때는 수아야. 엄마 미안해. 수아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나 그 사람한테 완전히 속았어. 근데 그때는 진짜로 몰랐어. 나 공범이라는 말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선영은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수아의 머리를 잡아당겨 품에 안았다. 딸은 울었다. 소리를 내서 울었다. 선영은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남편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 할인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묵직하게 내려앉는 감각은 따로 있었다. 내 딸을 이용했다. 그것도 아주 오래, 아주 치밀하게. 수아의 고백 이후 선영은 방향을 바꿨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건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끓이고 테이블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했다. 할인은 이미 이쪽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카카오톡 대화는 3년 전으로 끊겼고 그 이후 관계가 지속됐다는 증거는 지금 없다. 법적으로 움직이려면 뭔가 더 필요했다. 선영은 남편의 유품을 다시 꺼냈다. 지갑, 수첩, 그리고 태블릿. 남편이 드물게 쓰던 구형 태블릿이었다. 켜지는지 확인했더니 배터리가 남아있었다. 잠금은 없었다. 준호는 태블릿 잠금을 설정한 적이 없었다. 화면을 열자마자 앱 목록에 눈이 갔다. 카카오톡, 네이버 그리고 중고거래 앱 하나. 선영이 평소에 준호 폰에서 보지 못했던 앱이었다. 열었다. 채팅 탭에 대화 내역이 있었다. 아이디는 이름이 아니라 알파벳 2글자였지만 대화를 읽는 순간 누구인지 바로 알았다. 3년이었다. 문자가 끊겼다는 그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이 앱 안에서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선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1시간이 걸렸다. 대화는 달랐다. 카카오톡처럼 가볍지 않았다. 미래 얘기가 있었다. 어디 살지, 어떻게 살지. 준호가 심장 수술 받은 직후의 대화에는 할인이 내가 있잖아요 라고 쓴 문장이 반복됐다. 준호는 그 문장들에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썼다. 병을 이용한 거였다. 선영은 그 대목에서 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다. 준호가 수술 사실을 할인한테 먼저 알렸다. 선영한테 수술 얘기를 꺼낼 때는 담담하게 말했는데 할인한테는 무섭다고 썼다. 죽으면 어쩌냐고. 선영은 화가 나지 않았다. 정확히는 화가 너무 많아서 아무 감각도 없는 상태였다. 이틀 뒤 할인에게 다시 연락했다. 만나자고 했다. 이번엔 할인이 장소를 정했다. 서울 시내 호텔 로비였다. 선영은 일부러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다. 할인이 들어섰다. 지난번과 같은 태도였다. 선영을 보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맞은편에 앉았다. 선영은 태블릿 화면을 켜서 탁자 위에 놓았다. 대화 첫 페이지가 보이도록. 할인은 화면을 내려다봤다. 표정이 처음으로 달라졌다. 완전히 굳은 건 아니었지만 뭔가를 계산하는 눈빛이 생겼다. 잠시 후 할인이 말했다. 얼마 원하세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5천만 원 드릴게요. 이 내용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영은 창밖을 봤다. 로비 통유리 너머로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5천만 원. 수아대학 등록금, 생활비, 전세 계약 갱신. 숫자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할인이 계속 말했다. 소송 가봤자 당신도 힘들어요.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그리고 딸 얘기 나오면 애가 더 힘들어질 거고. 그 말이 결정타였다. 딸이 공개적으로 끌려 나오는 그림이 눈앞에 펼쳐졌다. 수아는 아직 18이었다. 선영은 천천히 말했다. 합의서 작성해요. 할인의 표정이 아주 조금 풀렸다. 합의서가 전달된 날 선영은 서명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주방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오래 서 있었다. 5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됐다는 문자가 왔다. 선영은 그 문자를 읽고 폰을 내려놓았다. 허무했다. 분노도 아니고 안도도 아니었다. 그냥 텅 빈 느낌. 합의한 지 6달이 지났다. 선영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고객을 만나고 서류를 정리하고 저녁엔 수아 밥을 챙겼다. 수아는 조금씩 달라졌다. 말이 늘었고 가끔 먼저 주방에 나와서 냉장고를 열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선영은 그런 변화를 다 알아챘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수아가 밥 먹다가 핸드폰을 내밀었다. 엄마 이거 봐. 인스타그램 화면이었다. 윤아린의 계정. 청첩장 사진이 피드에 올라와 있었다. 새하얀 배경에 두 사람 이름이 나란히 적힌 카드.
날짜는 3주 후였다. 선영은 핸드폰을 들고 화면을 오래 봤다. 수아는 선영의 표정을 살폈다. 아무 말이 없었다. 잠시 후 선영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잘 됐네. 수아가 눈을 깜빡였다. 잘 됐다고. 선영은 수저를 들며 덧붙였다. 기회가 생긴 거잖아. 그날 밤 선영은 오래 앉아 있었다. 합의는 했다. 돈도 받았다. 그러나 유나리는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새 남자, 새 인생, 새 이름. 선영이 가슴속에 눌러두고 있던 뭔가가 그날 밤 조용히 방향을 잡았다. 선영은 다음 날부터 움직였다. 감정이 아니라 머리로. 먼저 태블릿 대화 내역 전체를 캡처해서 정리했다. 날짜 순으로 내용별로. 그 다음엔 합의서를 다시 꺼내서 꼼꼼히 읽었다. 합의 조건은 외부 공개 금지였다. 그런데 선영이 읽고 또 읽으면서 확인한 건 따로 있었다. 상대방 가족에게 알리는 것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 할인의 변호사가 허술하게 작성한 건지 아니면 그쪽도 미처 생각을 못한 건지. 선영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상황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잠깐 검토하더니 말했다. 결혼 상대방 본인에게 사실을 알리는 건 합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오랜만에 입가에 뭔가가 생기는 걸 느꼈다. 결혼식 닷새 전이었다. 선영은 신랑 측 정보를 찾았다. 청첩장에 이름이 있었고 검색하니 회사도 나왔다. 직접 찾아가는 건 무리였다. 그래서 편지를 썼다. 손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정제된 문서였다. 감정은 한 줄도 넣지 않았다. 사실만. 날짜, 대화 내용 요약, 관계가 지속된 기간, 그리고 딸이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끝에 태블릿 대화 캡처 파일을 첨부했다. 신랑의 회사 이메일로 보냈다. 수아는 선영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묻지 않았다. 선영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가 선영이 먼저 꺼냈다. 수아야, 결혼식 날 같이 가자. 수아가 젓가락을 멈췄다. 같이? 끝까지 지켜봐야지. 결혼식 당일 두 사람은 나란히 웨딩홀에 들어갔다. 선영은 단정한 검은 재킷을 입었다. 하객인 척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수아는 선영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 그런데 식장 분위기가 이상했다.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고 신랑 측 가족 쪽에서 눈에 띄게 표정이 굳어 있었다. 식이 시작되기 전인데 벌써 뭔가 흐름이 어긋나 있었다. 그때 반대편에서 할인이 걸어 나왔다. 드레스를 입고 웨딩 메이크업을 한 상태였다. 그런데 걷는 게 불안했다. 눈이 계속 입구 쪽을 향했다. 그러다가 선영과 눈이 마주쳤다. 할인이 굳었다. 선영은 굳지 않았다. 가만히 할인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할인이 먼저 걸어왔다. 낮게 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왜 왔어요? 선영은 천천히 대답했다. 하객이니까요. 합의했잖아요. 합의서 다시 읽어보셨어요? 제가 뭘 어겼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할인의 입술이 움직이다 멈췄다. 그 순간 신랑이 걸어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할인을 보지 않고 선영 쪽으로 왔다. 혹시 박선영 씨세요? 선영이 대답했다. 네. 신랑은 선영을 보다가 할인을 봤다.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신랑이 말했다. 식 취소합니다. 할인이 소리쳤다. 오빠, 잠깐만요.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신랑은 돌아서지 않았다.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냈다. 웨딩홀 매니저가 당황해서 뛰어왔다. 할인은 선영을 향해 돌아섰다. 표정이 흐트러졌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카페에서도 호텔 로비에서도 한 번도 무너지지 않던 그 얼굴이 지금은 달랐다. 당신이 망쳤어요. 내 인생을. 선영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또렷하게 말했다. 제 딸이 15살 때부터 당신한테 이용당했어요. 그 애가 공범이라는 말 들으면서 3년을 살았고요. 당신 인생을 망친 사람이 누군지 잘 생각해보세요. 할인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선영은 수아를 봤다. 수아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선영은 수아 손을 잡고 걸었다. 식장 문을 향해. 밖으로 나오니 봄 햇살이 강했다. 두 사람은 계단 위에 나란히 서서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아가 먼저 말했다. 엄마 무서웠어? 선영이 대답했다.
아니, 진짜로? 무서울 게 없었어.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수아는 엄마 손을 꼭 쥐었다. 그날 이후 할인의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신랑 측에서 파혼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할인이 운영하던 쇼핑몰은 리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선영이 한 것은 없었다. 그냥 사실이 퍼졌다. 선영은 그 소식들을 듣고 특별히 기뻐하지 않았다. 기쁨이라는 감각보다 다른 것이 더 컸다. 오랫동안 공범이라는 말을 안고 살았던 딸이 그날 선영 옆에 서 있었다는 것. 무너지지 않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합의금 받고 끝냈을까요? 아니면 선영처럼 마지막까지 움직이셨을 것 같으세요? 댓글로 생각 남겨주세요.